저는 오늘 옆집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래도 더 늦으면 안 된다고. 그때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나는 올해 69.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사람이다. 내 옆집엔 75 먹은 순자 언니가 산다. 나는 그냥 언니라고 불렀지만 동네에선 다들 사모님, 여사님 했다. 젊을 때 작은 옷가게도 하고 남편도 공무원이라 그럭저럭 넉넉하게 사셨다더라. 무릎은 좀 아프다면서도 시장도 잘 다니고 김장철이면 나까지 불러서 김치 나눠주던 분이었다. 이봐, 이거 내가 담근 갓김치야. 밥 비벼 먹어. 아휴, 언니는 또 이렇게 챙기고 그래요.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나이 들어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땐 몰랐다. 그 건강하고 화나던 사람이 멀쩡한 정신을 가진 채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줄은.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온 건 작년 가을이었다. 아들이랑 같이 모시고 살겠다며 이사를 왔다. 어머님, 이제 혼자 계시지 마시고 같이 살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거실에서 흘러나오던 며느리 목소리는 달콤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고, 요즘도 저런 며느리가 있나? 효년가 보다. 그날 저녁 순자 언니가 내게 와서 귓속말하듯 말했다. 아니, 얘들이 말이야. 집도 자기들 앞으로 해두면 나 모신다네.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유 언니, 요새 젊은 애들 다 그러더라고요. 뭐 믿으니까 같이 사는 거지.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집이란 게 함부로 넘기는 건 아닌데 그땐 몰랐다. 그 집 얘기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음을.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예전 같으면 아침마다 들리던 언니 목소리가 뜸해졌다. 며칠 만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언니를 만났는데 얼굴이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언니, 요새 왜 이렇게 말랐어요? 아, 그냥 입맛이 좀 없네. 약도 늘었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언니 손등에는 멍 자국이 몇 개 퍼져 있었다. 나는 무심코 물었다. 어머, 이건 뭐예요? 아이고, 내가 글쎄 욕실에서 미끄러졌지 뭐냐. 언니는 웃으며 넘겼지만 웃음이 눈까지 가진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속으로 생각했다. 손님이 약해서 문 여닫는 것도 조심하던 사람인데 욕실에서 넘어질 만큼 조심성이 없었나? 그날 밤 벽 너머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이 약 드셔야 된다니까요. 치매 오는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멀쩡한데 무슨 치매야. 나 약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어머님이 자꾸 말을 잊어버리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 정리도 미리 해두셔야 안전하다고요. 나는 TV 볼륨을 낮춘 채 숨을 죽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게 요즘 말로 하는 가스라이팅인가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곧 에이 설마, 가족끼리 설마 그러겠어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땐 아직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 가지 못했다. 어느 날이었다. 경비 아저씨가 나를 붙들고 조심스레 물었다. 옆집 어르신 말입니다. 요즘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요? 언니가 왜요? 며느리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혹시 헛소리 하셔도 믿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벌써부터 동네 사람들한테 정신이 이상하다는 소문을 내는 거지? 며칠 뒤 우편함 앞에서도 나는 그 며느리를 마주쳤다. 가지런히 정리한 화장, 단정한 말투, 겉으로 보기엔 참 반듯한 사람이었다.
어머, 이모님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하셔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좀 상태가 안 좋으셔서요. 언니가요? 네. 자꾸 없는 얘기를 지어내시고 저를 나쁜 사람 취급도 하시고 저도 너무 힘들어요. 진짜.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눈을 붉혔다. 그 모습에 나도 순간 흔들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치매 환자 가족들이 제일 힘들지. 저 아이도 고생이 많겠구나.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다른 장면이 나를 붙잡았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그리고 낮은 목소리. 내가 미쳤다고? 내가 왜 미쳤어? 나 아직 멀쩡해. 그 목소리는 분명 순자 언니였다. 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다. 속으로 빌었다. 제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러나 다음 날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을 보게 된다. 다음 날 오후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그 집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어머님, 또 밥을 안 드셨잖아요. 이러니까 기운이 없죠. 아까도 말했잖아. 밥은 줘야 먹지. 제가 아침에 드린 거 기억 안 나세요? 이래서 제가 힘들다니까요. 다 먹으시고도 안 줬다고 하시고.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손잡이를 잡고 언니, 저예요 하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는 것 같아 망설여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언니가 더 미안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살짝 열린 틈으로 순자 언니 얼굴이 스쳐 보였다. 눈밑이 푹 패이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다. 어머님, 이 약 드세요. 정신 안정되는 약이에요. 나 약 그만 먹으면 안 되겠니? 저한테 대들지 마시고요. 그러다 또 넘어지시면 책임은 누가 져요? 며느리는 억지로 약을 쥐어주며 말했다. 문틈 사이로 언니의 손이 작게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다시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정말 일부러 약을 과하게 먹이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사흘 뒤 결국 그 의심은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바뀌었다. 토요일 밤 TV를 보다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옆집에서였다. 잠시 뒤 희미하게 들리는 며느리 목소리. 어머님, 또 왜 넘어지세요? 아, 진짜. 무언가 바닥을 끄는 소리. 그리고 다시 정적.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언니! 언니!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며느리가 나온다. 머리를 질끈 묶고 짜증 섞인 얼굴이었다. 아,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방금 쿵 소리 났는데 언니 괜찮아요? 아, 욕실에서 좀 미끄러지셨어요. 제가 다 봐서 괜찮아요. 그 말과는 달리 며느리의 어깨 너머로 거실 바닥이 보였다. 순자 언니가 그 위에 반쯤 누운 채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언니.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다. 순자 언니는 힘겹게 나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나 자꾸 어지러워. 머리가 멍해. 나는 말했다.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며느리가 툭 끼어들었다. 병원 가도 맨날 나이 들어서 그렇다 그러기만 해요. 괜찮아요, 이모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속으로 생각했다. 저건 괜찮다는 얼굴이 아닌데 눈빛이 너무 차갑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래도 오늘만은 내가 같이 모시고 병원 가요. 나도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모님도 그렇게 걱정되시면 같이 가시죠. 그렇게 우리는 응급실로 향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는 더 이상 오해라고 부를 수 없는 사실들을 듣게 된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이것저것 묻더니 며느리를 따로 불렀다. 그러다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보호자분 중에 이분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아니요. 제가 며느리이자 보호자인데요. 왜요? 문제라도 있어요? 며느리가 되물었다.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같은 이유로 2번이나 오셨더라고요. 빈혈, 어지럼증, 반복되는 낙상, 약을 너무 많이 드신 흔적도 있고요. 나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다. 에? 2번이나 넘어지셨어요? 아, 예. 나이가 있으시니까 제가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자꾸 그러셔서요. 며느리는 서둘러 웃으며 말을 흐렸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게다가 안정제 처방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이어졌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약을 받아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의사 말대로만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다. 약을 더 먹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구 판단이었을까? 순자 언니는 침대 위에서 힘없이 누워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나 이상하지? 요즘 자꾸 머리가 하얘져. 근데 나 미친 거 아니야. 그치? 나는 울컥했다. 언니 절대 미친 거 아니에요. 그냥 몸이 약해서 그런 거지. 그러자 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정신 또렷해. 얘가 자꾸 나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이게 어디까지 심각한 일인지 다 알지 못했다. 진짜 증거는 며칠 뒤 언니가 내게 건넨 작은 쪽지에서 드러났다. 며칠 뒤 언니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다 나와 마주쳤다. 그날따라 눈빛이 더 초조해 보였다. 건니, 좀 괜찮아요? 언니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빠르게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기 우리 집 말고 잠깐 이모네 집에 가도 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언니는 숨을 고르더니 상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종이는 손떨림이 느껴질 정도로 구불구불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나 좀 살려줘요. 나 정신 멀쩡해요. 며느리가 자꾸 약 먹이고 나 미친 사람 만들려고 해요. 집 자기들 이름으로 하자고. 안 그러면 나 버린다고 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그냥 가족 간의 갈등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나 너무 예민한 걸까? 근데 무섭다. 얘 눈빛이 날 사람 취급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언니, 혹시 집 등기 어떻게 돼 있어요? 언니는 고개를 푹 숙였다. 며칠 전에 반은 아들 앞으로, 반은 나 앞으로 같이 해놨다. 공증도 했어. 며느리가 그러더라. 어머님 혹시라도 정신이 더 나빠지면 상속 때문에 복잡해지니까 미리 정리하자고. 그 말이 끝나자 내 안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망설임마저 산산조각 나버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오지랖이 아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다. 그날 이후
나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나는 우리 동네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다. 저 옆집 어르신이 계신데요. 며느리가 좀 이상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런 것도 상담이 되나요? 전화기 너머로 상담사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런 경우도 학대 가능성이 있어요. 어르신 본인이 괜찮으시다면 한번 뵙고 얘기 들어봐도 될까요? 며칠 뒤 사회복지사가 우리 아파트를 찾았다. 나는 차 마신다는 핑계로 순자 언니를 집으로 불렀다. 복지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요즘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순자 언니는 처음엔 망설였다. 그냥 나이 먹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지만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밥을 잘 못 먹게 하거나 약을 너무 많이 먹도록 강요하거나 밖에 못 나가게 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세요? 순자 언니 눈이 그제야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밥을 자주 못 먹어. 밥이 안 나와. 약 먹으라고 해서 빈속에 먹은 적도 많아. 자꾸 졸리고 머리가 멍해. 복지사는 메모를 하다가 나를 한번 바라봤다. 그 눈빛은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다행이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말고도 이 상황을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생겼다. 복지사는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동의하에 한 번 더 병원 진단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혹시 따님이나 다른 자녀분은 안 계세요? 순자 언니가 고개를 들었다. 딸이 하나 있어. 멀리 살아. 나 그 애한테 말해도 될까? 나는 재빨리 말했다. 언니, 딸한테 전화해요. 지금이 아니면 더 말하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전화가 이 집의 판도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이틀 뒤 오후쯤 되었을 때였다. 옆집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이런 일 당하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내게 말하지 말랬잖니. 누가요? 새언니가요? 나는 걱정돼서 문 앞까지 나갔다. 복도에는 딸로 보이는 여자가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서 있었다.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울렸다. 제가 뭐려? 어머님을 위해서 한 말이죠. 자꾸 없는 얘기를 만드셔서 주변 사람들 오해할까봐. 딸이 소리를 질렀다. 없는 얘기요? 여기 쪽지 봐요. 새언니가 엄마 약 강제로 먹이는 거, 집 앞으로 돌리라 강요하는 거 다 적혀 있는데. 나는 그제야 알았다. 언니가 나에게만 쪽지를 건네준 게 아니었다. 딸에게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똑같은 쪽지를 한 장 더 남겨두었던 것이다. 언니가 정말 얼마나 두려웠으면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종이를 여러 장이나 써뒀을까. 복도에 서 있던 나아와 눈이 마주친 딸이 다가와 말했다. 혹시 어머니 옆집 사시는 분이세요? 어머니가 이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네. 제가 이웃이에요. 제가 본 것들, 들은 것들 필요하면 다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굳었다. 이모님, 그건 가족끼리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왜 자꾸 남이 끼어들어서.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가족이면 더더욱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밥 굶기고 약화하게 먹이고 멀쩡한 사람 미친 사람 만들고 이건 가족이 아니라 학대예요. 그렇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선이 그어졌다. 며칠간의 상담과 상의 끝에 딸은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새언니에게 엄마를 맡길 수 없어요.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거예요.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누군가는
나쁜 사람이 되더라도 이 상황은 막아야 한다. 우리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경찰, 변호사와 차례대로 연결되었다. 집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며느리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제가요? 제가 뭐요? 저는 그냥 어머님을 위해서.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유 없는 낙상으로 인한 응급실 기록, 필요 이상으로 길어진 안정제 처방,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 있던 시어머니가 정신 이상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시어머니 본인의 진술과 손글씨 쪽지.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단계에선 노인학대 의심 사례로 보고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자 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물었다. 나 잘한 거야? 나 며느리를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나는 언니 손을 꼭 잡았다. 언니, 지금은 언니부터 살고 봐야 해요. 나중에 용서할지 말지는 그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속으로 생각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먼저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게 순서다. 그리고 바로 그날 나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참고인 진술을 하러 갔다. 그게 내가 옆집 며느리를 신고한 날이었다. 조서 앞에 앉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다. 그리고 하나하나 내가 몇 달간 보고 들었던 것들을 이야기했다. 밥을 제때 못 먹던 날들, 약을 억지로 먹이던 말투, 정신 오락가락한다는 며느리의 말, 욕실에서 또 넘어졌다며 무심한 얼굴로 말하던 모습,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에 적힌 나 좀 살려줘요라는 글자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걸까? 아니면 정말 필요한 일을 한 걸까? 그때 경찰서 앞 의자에 앉아있던 순자 언니의 딸이 다가와 내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모님 아니었으면 엄마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진짜 감사해요. 나는 손사래를 쳤다.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냥 옆집 이웃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지. 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요즘 아무도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않잖아요. 가족 문제라고, 사생활이라고. 근데 이모님이 그 오지랖을 부려줘서 저희 엄마가 살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오지랖이면 어떻고 참견이면 어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다. 몇 달 뒤 순자 언니는 딸 집 근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국가 지원도 일부 받게 되었고 복지사도 정기적으로 들렀다. 가끔 영상통화로 언니 얼굴을 보는데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다. 여기선 밥도 제때 잘 먹고 약도 딸이랑 상의해서 먹어.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 그럼 됐죠. 언니 얼굴에 다시 살도 올랐네. 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근데 그 며느년 아니, 며느리 말이다. 나중에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언니, 용서라는 건 본인이 괜찮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언니가 언니를 먼저 용서해야 할 때예요. 그때 왜 말을 못했을까 하는 그 마음부터요. 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처음부터 용감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번 귀를 닫으려 했다. 가족 문제겠지. 설마 저렇게까지 하겠어. 나까지 끼어들면 괜히 사이만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 좀 살려줘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다라는 말로 도망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옆집 며느리를 신고했다. 그리고 오래 고민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래. 나는 오늘 누군가의 인생에 지나치게 끼어든 오지랖 많은 노인이 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지켜본 이웃으로 살아낸 하루이기도 하다. 혹시 당신 옆집에도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어르신이 있나요? 예전 같지 않게 눈빛이 자꾸 흔들리고 내가 좀 이상한가 봐 하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그게 정말 그분이 이상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건 크게 떠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작게 떨리는 목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옆집 며느리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나는 적어도 한 번쯤은 주변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어른이었다고